혁신통합추진위원회 역할을 둘러싸고 한국당과 세보수당 사이의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이 또 세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이 담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네 분 돌아가면서 질문 답변 안 해도 되고 뭐 한 두 분만 할 텐데. 이준석 위원장이 저쪽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시죠. 저는 뭐 통합이라는 단어, 연대라는 단어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 당위성이 우선 국민들에게 깊이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외계인이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를 정도로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몇 가지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대나 이런 틀이 논의됐다면은 지금 그래서 이런 아까 뭐 부동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야권 지도자들의 발언의 궤를 한번 맞춰보면서 공조가 가능할지 좀 무르익으면 저는 그때 뭐 물질적인 물리적인 통합 같은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말씀하세요. 다른 기회를 많이 주시네요. 세보수당에 보면 약간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제 신중론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간 발언을 보면 이준석 위원장은 조금 신중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도로 깨진다면은 양쪽 다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형준 그 세보수당 측에서는 박형준 그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형준 위원장은 통합만 되면은 뭐 사퇴가 문제냐 뒤주라도 들어갈 생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우선은 지금 이 혁통추라는 그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주도하는 모임 그리고 지금 이른바 세보수당과 그 자유한국당 쳐다보는 곳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혁통추는 당연히 큰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보수의 결집이랄까 중도 우파까지를 포함하는 그걸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즐기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통합 논의 자체가 손에 들 게 없고 또 되면 실리상 좋고 안 돼도 명분은 없고. 근데 이쪽 지금 세보수당 같은 경우는 좀 절박하잖아요. 실리 측면에서도 8명 공천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상 과연 탄핵을 넘어서 한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말하자면 벡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예고된 파열음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러나 그 뒤에 한꺼풀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우리 여기 뭐 이준석 수석부위원장 계시지만은 최근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100%의 국민 공천제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지금 이제 세보수당의 현역 의원들 공천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담보되니까 일단 그거부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명분을 향해서 삽바 싸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방금 전에 이수성님께서 말씀하신 8명 중에 저희 현역 의원 중에 또는 또 원외 인사들 중에 누가 공천받을 수 있냐 문제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내려놓고 저는 바라보는 것이 저는 8명 의원이 다 공천받는 상황 뭐 다 개인적으로 저 너무 친한 동지관계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것도 말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친박계 중진 의원들 중에서 통합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의외로.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소위 언론에 지목되어서 쇄신의 대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갑자기 저희랑 통합에 적극적이고 다 연대해야 되고 다 같이 공천 이런 걸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에게 오는 칼날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쇄신의 칼날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인사든 그것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과거 친이든 누구든 또는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인사들 그거 누구든지 간에 피하면 안 된다. 피할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혁신통합위원회 출범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뭐 기관 단체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연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랑 세보수당 뭐 의석수로 따지면 100몇 대 뭐 8석인데 실질적으로 당대당 뭐 협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은 슬그머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그림 아닙니까? 예.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8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7명이 그 한국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안 가버리면 그 통합의 효과는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통추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좋게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 각양각색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논의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의 동기와 성격이 다 달라요. 여기에는 면피 게임의 성격, 그다음에 자기 구제의 성격, 네. 거기다가 선명성 부각전이라고 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엉켜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먼저 교통 정리가 되는데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면서 네. 마구잡이로 나오니까 거의 백화제 방식으로 지금 흘러나오니까 혼란석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주목 보수 통합과 또 이제 앞에 중도자를 넣어서 중도 보수 통합과 이런 과정에서 또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죠. 그 오는 뭐 귀국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귀 소감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또 관련해서 또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의 주특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또 새정치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라는 단어를 정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표현만 지금 달리한 것이지 결국은 구호는 새정치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된다면 미래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지켜봤던 게 그래서 도대체 새정치가 뭔데? 라고 하는데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러면 그동안의 그 정치적인 어떤 행적이 새 정치에 부응하는 그런 행적이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평가가 내려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과연 불식시킬 수 있는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 전 대표는 새 정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새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공감했던 것이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 윤리위에서 칼 맞을 때 그때 안철수 대표한테가 무슨 뭐 비읍시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귀국은 언젠가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했고 귀국을 할 텐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철수 대표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이미지 또는 이미 구호화된 것들을 그대로 반복했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비읍시읒 되는 거지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그러면서 뒤에 덧붙였던 게 뭐냐면은 와서는 4차 산업이라든지 새정치라든지 아니면 미래라든지 이런 담론도 좋지만 첫 일성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분 안철수계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성찰적 메시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해외 갔다 와 돌아오면서 또는 정치 잔행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내 목표를 앞세워가지고 이거 하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내 행보를 뒤집어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해서 그걸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대화 일환인데 저는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약간 예고편처럼 이렇게 떴는데 똑같은 예를 들어 기성정치 부정 그다음에 나는 미래 나는 독선 이런 것들로 갔을 때는 네. 굉장히 그때보다는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보면은요, 뭐 자유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 또 여기에 안철수 뭐 전 대표의 어떤 합류 혹은 뭐 별도의 신당 창당 이걸 떠나서 최근에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우선 당장은 자유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의 두 정당의 지지도를 합쳤을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그 지지도의 좀 많은 부분을 좀 거의 좀 비슷하고요. 또 오늘 나온 뭐 갤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에 대한 혁신 통합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한 일주일 상관에 보면은 좀 보수 쪽이 좀 좋은 흐름이고 네.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이제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의 갈등도 있는데 좀 생산적 갈등이란 말이죠. 이건 죽기 살기로 뭐 옛날처럼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가 아니라 뭐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북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희망 섞인 완전히 신뢰는 못하겠지만은 네. 이번에 뭐 되는 건가? 한번 또 속아줘 볼까라는 식 정도는 돼 있는 것 같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습 논란이라든지 뭐 공천 문제라든지 또 실언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너무 오래 갔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올 때가 됐는데 네. 그걸 잡은 것 같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비례 의석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좀 내부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게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이른바 이 총선 앞서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시끄러운 집이 결국 잘 되더라고요. 시끄럽다는 게 과거 이제 무슨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얘기한 그 뭔가 그 통합을 향한 뭐 비록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만 그게 바로 제가 노상 얘기하는 철물점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물점이 모여서 시끌시끌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항상 그래 왔어요.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느냐는 건 그렇죠. 이 별개로 흐름이 하더라도 이제 예를 흐름 들어서 자체는 뭐 지금 나쁜 흐름은 민주당은 아니죠. 이 안 좋은 흐름을 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건데 좀 짧게 끊는 거, 안 좋은 걸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은 대신에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야당의 행보가 결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왜 최근에 여당이 상당히 수세적인 면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다소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것이 굉장히 전략이 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봤을 때 예전에 민주당을 저희도 선거 대상을 겪어봤을 때 느꼈던 그 야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포착한 능력 같은 것들이 여당이 되니까 확실히 달라지네라는 걸 체감할 정도인 것이 예를 들어 와이파이 공약 같은 거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회사로 비교하자면은 회사 사장은 나가가지고 신년에 그 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다 같이 매출을 늘리고 다 같이 우리 봉급을 늘리고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좀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노조는 뭐 저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하고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당이 전격적으로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우신데 뭐 통신비 아껴드릴게요. 이 정도 느낌의 소극적 전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생각. 예를 들어 야권일 때 보였던 전격성이나 공격성보다는 수성전에 가까운 형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인다. 그래서 그 기회를 야당이 포착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단 첫째는 그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커요. 39대 22니까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섣부른 부분이 있다는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인용했던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거에는 어떤 평가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러니까 수출 이원의 어떤 정도가 어떤 게 더 클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품이 끼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대가 만약에 그 기대감이 부응하는 결과로 현실화된다면 그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거품처럼 허망하게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가지고 뭐를 단정하기는 상당히 섣부를 수 있다. 요즘은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여론조사는요. 다음 주 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뭐 설 연휴 직전에 또 주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올 거기 때문에 설 민심 밥상에서 이게 많이 좀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보수 통합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호 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호 그 위원장이 오늘 황교안 대표 면담 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관련 발언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한국 정말 평소에 가지셨던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당의 혁신적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당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중한 생각이 들어서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해야 되나요? 왔습니다. 당원이 될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당원 될 생각 없고 정치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을 했어요. 뭐 결국은 공천에 있어서 충분히 이른바 칼을 되게 세게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 표명일까요? 그렇죠.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네. 김영호 전 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건 그간의 한국당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막 이런 식의 그 또 좀 왜 옆에 이런 사람들을 두지?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김영호 전 의장 같으면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두루두루 네. 또 이분이 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 다른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또 하는 것은 공관위원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당 대표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또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좀 여론을 선도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습니다만은 뭐 무난하고 괜찮은 인사죠. 예. 저는 관전 포인트가 그 저분이 그러니까 일성이 뭐냐면 한국당의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내 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그 센 발언을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뭐냐 구닥다리를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가 저는 궁금한데 뭐 얼핏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중진, 용태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차원의 얘기로 한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게 통합 논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냥 한국당 안에서만으로 그러니까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의 저런 캐릭터가 하나의 어떤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천 단계에서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저 김영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닥다리에 바로 어떤 그 과거의 세력으로서 친박을 언급을 하고 있다면 황교안 대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아마 걸리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김영호 위원장의 이제 어록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공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 들어가면서 여론의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친박 처리의 어떤 칼자루를 저분이 쥐고 휘둘 것이냐 아닐 거냐. 이걸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듣기로는 나 그냥 그 당에서 공관위원들은 다 알아서 선임하고 쉽게 얘기하면 얼굴 마담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아마 오늘 그 면담에서도 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더 다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권을 갖고 과거에 그러니까 김종인 사례처럼 비대위처럼 그런 그 전권을 주지 않으면 나 하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놓고 보면은 우선은 본인도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그 사람이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원래. 본인이 그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나는 지킬 이해가 없다. 당원도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공천을 하는데 저는 아까 그 구닥다리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반드시 뭐 친박만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지난번에 딱 죽기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뭐라 했냐면 도대체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 지난 탄핵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를 네. 질타를 했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그 칼이 뭐 친박만을 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그러면 당연히 그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이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뭐 물론 뭐 우리 그 이명박 그 정부와 같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회의장도 하셨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그 대표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에서도 원내대표. 사무총장 원내총무를 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계파를 초월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합리적이고 국민적인 어떤 이 공감을 얻는 네. 난 공천하라고 믿고 싶어요. 하나만 예. 짧게 추가를 할까요? 저는 김영호 위원장의 그 역할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하는 게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자 그러면 그러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교통 정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 김영호 위원장 형식적으로 된다면 네. 저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그러나 지켜좀- 기본적으로는 지켜좀- 황 대표의 결심에 달린 것이지.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인데 어디 나가겠다는 것까지 공천관리위원회 정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김종일 평론가는 자칫 종로 안 갈 수 있는 거를 교통 정리를 김영우 위원장이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예를 있죠. 들어서 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당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의 처분에 저희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그러면 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저분한테 넘어간다. 50대 50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김영호 의장 공천위원장 카드가 굉장히 셀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그 괴 정당들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보면은
17대 때 이제 김문수 지사가 했거든요. 18대 때는 워낙 이제 보수 쪽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안강민 위원장이 했지만은 뭐 선거에 영향이 네. 안 미쳤다 보고 19대 때 정호원 총리가 했고요. 20대 때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선거에서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라 뭔가 치열하게 다툴 걸로 예상되는 선거에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선거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임하냐가 중요한데 김문수 지사는 철저하게 수도권 감성이죠. 수도권의 부천이란 열세 지역구에서 본인이 나가면서 내 판세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한구 위원장은 우리가 대비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 대구에서 정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네. 거기는 선거의 치열함을 경험한 건 약간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김영호 의장의 특성이 뭐냐면은 본인이 일성으로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3선 의원 이상 의원급은 다 알고 있다. 개인에 대한 파악이 끝난 상태이고 본인이 부산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지만은 특이하게 영도라는 선거구가 김영호 의장님이 굉장히 박빙 선거로 계속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한구 위원장은 대구에 선거 치를 때 뭐 유승민이 좀 자르면 어때? 이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은 네. 김영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약간 수도권 감성에 가까운 감성을 가지고 선거를 판을 짠다면은 굉장히 지난 선거와는 다른 느낌일 예, 것이라고 저는 그 봅니다. 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그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구 위원장의 감성은 대구의 감성이 아니라 그때는 청와대 감성, 청와대 감성이었다. 근데 원래 청와대 요건 추가를 좀 해야 거를 될까요? 그냥 받아들인 게 그런 어떤 그렇지. 안이함이죠. 제가 봤을 이준석 때는. 부위원장 말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이분이 외교학을 전공했는데 또 그 상임위원회는 주로 과기정통 쪽에 되게 오래 있었고 또 역사에도 조예가 시야가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부산에서 지금 김영호 전 의장하고 예. 저 누굽니까 정의화 전 의장하고 두 사람이 더 약간 젊은 보수 신보수의 젊은 좀 정치 지망생들을 서포트하는 그 역할을 좀 해오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그런 걸로 봤을 때 예, 아까 그 공천관리위원장 쭉 읊어주셨지만은 사실은 뭐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당에서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진짜 재선부터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제 총선 이제 보수 야권 얘기는 좀 한번 해봤고요.